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으로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딸바보예요. 여느 딸 가진 아빠들이 그러겠지만 저희 남편은 좀 유별난 편이죠. 언제나 선아 딸 생각뿐인데 어느 날은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아빠, 나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거니까 오늘은 데리러 오지 마 라고 문자를 보내 서운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 집에 돌아오기도 했는데 남편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나는 못 보낼 것 같은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아빠랑 살자고 할까? 정말 못 말리는 아빠 아닌가요? 저는 저렇게 지독한 딸 사랑에 빠진 남편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선 서운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죠? 제가 와이프인데 저렇게 딸만 바라보고 있으니 질투가 나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이유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제 사연이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과 제 딸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네,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초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저는 한동안 미움도 엄청 받았던 며느리였어요.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나이도 많은 애 딸린 과부가 채가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외면하려 했어요. 남편 마음보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저에겐 더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평생에 자기 연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버님 호적하겠다고 성질내시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그 집에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다 보니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과 좋게 헤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이거다 하는 거에는 빠꾸하는 법이 없어서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통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인생의 절반 넘게 박복하게 산 저인데 지금은 아주 복에 겨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인생은 누구 말처럼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 달라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와 전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 인연도 특별하다면 특별한데 사실 이 사연도 남편 때문에 쓰려는 게 아니고 저희 두 시어머니에 대해 쓰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당사자인 저조차도 놀랄 일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더불어 기막힌 저희 시어머니들의 인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태생부터 박복하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제 자유가 아닌데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 준비물은 늘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저도 예민한 여자아이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투정도 상황 봐가면서 부리는 거라고 저희 집은 제가 투정을 부린들 아무도 받아줄 리가 없었는데요. 엄마는 매일 바빴고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일하게 언니가 제 친구이자 제 보호자 역할을 다했고 언니는 포기해. 우리는 빨리 커서 이 집을 나가는 게 살 길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니 말처럼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집을 나갔는데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죠. 그러면서 다달이 저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유일하게 저를 챙겨줬는데 그런 언니는 금방 시집을 갔어요. 언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된 언니는
더 이상 저를 챙기지 못했고 저는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 언니처럼 집을 나왔죠.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고 자격증도 없기에 저 역시도 만만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솔직히 달리 힘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집에서도 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이 편하기도 했는데요. 제 방도 있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니 저에게 공장은 집보다 더 좋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저는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이 제 첫 번째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마치 12살은 많은 것처럼 어른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저랑 같은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엄청 큰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어요. 때론 아빠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럼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남편이 제 문제를 100이면 100 척척 해결해 주었죠. 오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나 어제 이거 분량 만든다고 반장님한테 혼났어. 오늘도 분량 만들면 나 다른 데로 보내버린대. 어떡해? 나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이거? 이건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남편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자기 일처럼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도움으로 공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과식이나 과음을 했다 싶으면 조용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 저에게 주며 저를 걱정하고 챙겼는데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내심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매일매일 남편의 고백을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잘해주기는 엄청 잘해주면서 그놈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혼자 착각하나? 원래 저렇게 모든 여자한테 다 친절한 사람인가? 혼자 애만 태웠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어요. 오빠는 원래 그렇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해줘?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줬어? 아니, 나는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잘해줘도 싫다는 거야? 나는 민준이가 동생 같아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불편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잘해준 게 아니고 동생 같아서 잘해준 거야? 저는 남편의 동생 같아서라는 말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잘해주지 말라고 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그게 다가 아니라며 자기도 조심스러워서 선뜻 고백을 하지 못했다며 자기 마음을 편지로 써줬는데 그 편지에는 구구절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 보물이 되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너도 나도 저희 관계를 다 아는 통에 공식 커플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4년 정도 지나 저희 2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고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러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네. 내가 전부터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 재욱이 엄마예요. 듣던 대로 너무 예쁘게 생겼네.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저녁을 한번 차려봤는데 와서 같이 먹어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정말요? 저 다 잘 먹어요. 집밥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겠다. 엄마, 민주 먹는 거 엄청 좋아해. 틀림없이 엄마 솜씨에 반할 거야. 이제 우리 속여사 매일 며느리 먹을 밥하게 생겼네. 그럼 너무 좋지. 내 평생 소원이 친구 같은 딸 하나 갖는 건데.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니까. 왜? 엄마가 엄청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저도 어머니한테 엄청 잘할게요. 저 딸 같은 며느리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보기 전부터 저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첫 만남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셨어요. 음식 맛도 너무 맛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싫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 집은 부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정도의 가난은 저에게 가난축에 시키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조촐하게 식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셋이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제 삶은 달라졌는데요. 매일 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저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주시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집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퇴근길이 늘 설레고 좋았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늘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맛있는 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시어머니와 술도 한잔하는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생긴 것과 다르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둘도 없는 술친구이기도 했는데 가끔은 아예 남편은 두고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랑 한 잔씩 할 정도로 잘 지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실 수 없는 몸이 되니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의리 없이 혼자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제가 임신하고 몸 풀 때까지 금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당신 손주가 돌이 되면 둘이 실컷 마시자고 약속도 했더랬는데 그래서일까요? 저는 임신 기간 동안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무탈이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달을 다 채우고 예쁜 딸아이도 낳았는데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신기하게도 눈물부터 나왔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거든요. 사랑을 받았어야 줄 수도 있을 텐데 받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지 못할까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는데 그게 참 신기했죠.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는 왜 그런 마음을 잊었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시어머니를 보며 배우자 결심했는데 제 기준의 시어머니는 좋은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셋에서 넷이 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소박한 행복을 평생 누리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불행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공장을 그만뒀는데 아무래도 공장은 3교대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다닐 수 없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서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공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력이라고는 공장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식당 아니면 청소 이 정도였는데 그런 직장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옮겨 다니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일을 못 찾아 쉬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주 수입은 있어 안심이었죠.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고를 당했고 몇 시간 전에 웃으며 나간 남편이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았죠. 자기야, 나 다녀올게. 엄마, 나 갔다 올게요. 우리 공주 잘 놀고 있어. 아빠가 올 때 우리 공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렇게 말하며 밝은 얼굴로 출근한 남편이었는데 그 말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니 저는 꼭 누가 저희 가족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장난이 아니었고 한순간에 남편, 아들, 아빠를 잃은 저희 셋은 충격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야만 했는데요. 매일이 악몽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 깔끔하고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셨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울었는데 저도 늘 함께 있던 곳에 남편이 없으니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새끼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살아야만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기는 지방에 있는 동네로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다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봐요? 무슨 말이야? 왜 못 봐?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너 나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도 보기 안쓰럽고 자꾸만 재욱이 생각이 나는 게 여기에 있기 힘들어서. 그리고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제이 데리고 갈까? 네? 그게 무슨... 왜 제이를 데리고 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이나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셨어요. 그리고는 너 아직 어려.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괜히 애 딸린 과부로 살아서 네 인생 좋을 게 없잖아. 라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 출발이라는 말이 영영 연을 끊자는 말처럼 들렸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처음으로 날을 세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모습이셨는데요. 이내 제가 당신의 뜻을 오해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 알겠어.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너 생각해서 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랬지. 네가 싫으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라며 제 눈치를 보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그 길로 저희 집을 나가셨고 저는 다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딸이 있기에 저는 힘을 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때가 되면 쌀과 김치 등을 보내며 저희 모녀를 챙겨주셨는데 가끔 시어머니가 올라와 함께하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냐고 저는 서운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좋아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해지다니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있고 새 출발했으면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자꾸만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느껴졌는데 그럼 또 시어머니는 제 성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또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남편 먼저 보내고 하루가 지옥 같던 나날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의 분신 같은 딸아이가 있으니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도 키우고 자나깨나 저희 모녀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내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불행도 불쑥 찾아오더니 사람의 인연도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당시 공사 현장 한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앳돼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저는 젊은 총각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총각은 그런 채 호의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헛돈 쓰지 말라며 누나처럼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기를 1년이 넘었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갔는데 저는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공사가 시작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정이 많이 들기는 했는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앞으로는 못 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많았죠.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뭐라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할 것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저 저 성실한 동생이 몸 다치지 않고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넘어간 공사 현장에서 그 동생을 또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를 툭 치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우리 동상. 젊은 소장님 인자 못 볼까봐 많이 서운했지. 사장님도 참. 근데 저 동생이 소장님이셨어요? 현장 소장님? 먼저 현장에서는 소장님까지는 아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끼 소장님이었지. 근데 이어서부터는 진짜 우리 소장.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억시로 잘했대. 어디 유명한 대학 건축가도 나왔다고 하던데? 아,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사정이 딱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번듯한 대학도 나온 소장님이었다니.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누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나를 보면 피하는 기분이 들지? 내가 혹시 누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음식을 나르기 바빴어요.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동생, 아니 소장님은 고개만 가웃거렸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왜 그러냐며 계속 끈질기게 다가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죠. 그러자 나중에 한밭집 사장님이 소장님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 뒤로 소장님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누나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소장님하고 누나 동생을 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펄쩍 뛰었죠. 그러자 그럼 누나 동생이 싫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때요? 그것도 싫은가? 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저는 무슨 18살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사람 놀리지 말라고 정색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도리어 자기는 진심이라며 계속해서 저에게 구애를 이어갔고 얘가 지금 사람을 놀리나? 난처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루는 소장한테 제가 애 딸린 과부라는 걸 이야기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 애 딸린 과부예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 수준 맞는 아가씨 찾아봐요. 딱 보니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많겠네. 내가 그래 보여요? 그 말 칭찬인 거죠. 인기 많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 누나 애 있고 혼자인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장님한테 들었죠. 아니 혼났다고 말해야 하나? 그게 무슨... 내가 하도 누나한테 들이대니까 누나 상처 줄 것 같으면 하지도 말라고 엄청 화내셨어요. 누나가 치딱 까고 착한 사람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이 누나 엄청 생각하시던데. 여기 현장에선 둘이 엄마랑 딸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자리 있으면 누나 소개시켜주라고 초반에 사장님이 엄청 얘기도 했었는데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좋아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일종의 서프라이즈라고 할까? 사실 나는 바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소장 딱지 달고 오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빡시게 일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눈에 들려고 완전 경쟁 빡시게 했어요. 내 나이에 이 소장직함 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는 소장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본 소장님은 다들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니까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그만 애태우고 나 좀 받아줘요. 나는 누나가 어떤 상황이든 진짜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싫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 위에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남편 너무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담을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나랑 그쪽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괜히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 눈이 낮아졌나 본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설마 내가 눈이 낮아서 누나한테 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없어서 누나한테 꽂혔다고? 그럼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누나,
저는 제 뒤에서 저를 누나라 부르며 쫓아오는 그 남자에게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그런데 때론 인연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어요. 그즘 저희 딸이 자주 아팠거든요. 일하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10번이면 10번 다 딸이 열이 나거나 아프다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난감했어요. 인심 좋은 사장님은 퍼뜩 까라. 아가 아파서 엄마를 얼마나 찾겠나. 여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없을 때도 내가 다 했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냥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현장과 어린이집은 거리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소장님이 헐레벌떡 자기 차키를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뭐예요? 얼른 타요. 애가 아프다면서요. 나는 택시 타면 되는데. 누나 애 엄마 맞아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무슨 택시를 타. 얼른 타요. 어린이집 주소 빨리 알려주고. 애 많이 아프대요? 열이 좀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독감이면 안 되는데. 독감 그거 고생하잖아요. 애가 얼마나 아플 거야. 저는 저보다도 더 설레발치는 그 남자를 보며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걱정스러운 마음은 제가 더 클 텐데 남이 저렇게 허둥지둥거리며 저에게 닥달을 하니 마치 하늘나라에 간 남편이 잠깐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사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분명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엄한 생각도 그 사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며 딸의 어린이집에 도착했고 바로 소아과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행하는 그 독감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쉬어야 했고 저는 그런 딸을 간호하며 챙겨야 했기에 일을 나가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소장님이 아이 먹을 것, 장난감 같은 것을 사와 집 앞에 두고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소장님은 저희 딸을 챙겼는데 그래서 딸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매일 오신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당연히 고맙고 좋았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었기에 부담도 됐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돈 봉투를 조금 준비해 이제 그만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왜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요? 나 이거 누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고 제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부담스럽다고요. 솔직히 소장님이랑 우리 상관없는 남이잖아요. 전에는 고마웠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신세진 거 맞고 내가 언젠가는 그 신세진 거 갚을 거니까. 누나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언제 신세진 거 갚으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나 나 밀어내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나 잠깐의 마음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처음부터 쉬웠는 줄 알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떡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누나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나가 좋다고요. 아니, 네가 좋다고요. 저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다가오는 소장님의 대찬 고백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뛰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상황이 아닌 제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이 되었더군요. 3년. 어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저는 미안했어요. 분명 내 사랑은 한 사람뿐이고 당신이 여기 없으니 내 사랑도 여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기로 했는데 저는 훗날 사장님에게 다른 일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죠. 와, 네 좋다는 남자가 여기 있는데 뭐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남자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나라도 싫어. 네 지금 남 걱정하느라 이러는 기가? 남 걱정 아니고 내 걱정이요.
저 상처받기 싫어요. 애 딸린 과부라고 얼마나 저를 반대하겠어요? 아이고마 승질도 급하다. 니 지금 시집가나? 와 벌써 그 부모까지 신경을 쓰는데 과부는 뭐 사랑도 못하나? 사랑은 무슨 됐어요. 저는 차고 넘치게 다 해봐서 이젠 안 해도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저희 딸만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만 건강하게 잘 모시면 돼요. 열분났다. 누가 들으면 친정엄만 줄 알겠네. 니는 니가 하나도 안 아깝나? 니 아직 청춘이다. 그래서만 니 시어머니도 니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정 떼려고 하는데 니는 모르겠나? 그런 소리 마세요. 정을 왜 떼요? 가족이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못해요. 아니 싫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다른 일 찾아볼게요. 그동안 제 사정 다 봐주고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죄송한 건 안 아부자. 이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줘도 소용도 없다. 이제 좀 나도 니 덕보고 쉬엄쉬엄 하나 했더니 인자 다시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니 4명에 못 살면 니도 거기에 지분 있다. 사장님도 참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럼 남 뒤통수 치면서 마음까지 편하려고 했나? 니 가서 내내 불편하게 살아라. 그래야 아쉬우면 내 찾아오지. 사장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져도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챙길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장님도 젊어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남매를 키운 저와 처지가 비슷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는 너무 후회되는 게 남편 보내고 일만 한 게 최고로 후회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후회가 있었기에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먼저 간 남편을 배신하고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게 왜 배신이냐고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처지를 지금 당장은 이해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원망하게 될 것 같아 그것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만 좋다는 소장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어린 딸이 상처받는 꼴은 절대 볼 수가 없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어온 봄바람 정도로 여기고 저는 다시 제 현실을 살아갈 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끊겼다고 생각한 인연은 참 즐기기도 했는데 젊은 청년의 마음은 제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저만 바라보더군요.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만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저는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그러니 지금은 애틋해서 혼자 저러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 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징한 사람이었죠. 어디 모자란 놈인가 싶을 정도로 여자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제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구세주처럼 나섰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젠 딸아이도 알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유별나게 일편단심이었죠. 저도 점차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군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딸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남들 애인이다 남편이다 사랑받는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면 죽은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저절로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는 엄마, 여기에 우리 아빠 사진 옮겨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사진 다 있는데 나는 아빠 사진이 없으니까 좀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때 들썩이던 마음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그래, 내가 지금 누굴 생각하는 거야. 내 남편은 한 명이고 우리 딸 아빠도 한 명이야. 서민주, 정신 차려.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한밭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갑게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야야 큰일 났다. 우리 소장님이 다쳤어. 일로 어쩌면 좋아. 지금 구급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다. 내가 시방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동상아 너 버뜩 와라. 아니 내가 병원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버뜩 가. 라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일하는 도중 울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당시 일하던 곳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아이가 다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철철 울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지갑 하나 딸랑 들고 한밭집 사장님이 알려준 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심이 되어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저 사람은 살았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저에게 다가와 괜찮다고 저를 안아줬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저는 그 사람 품에서마저 남은 눈물을 쏟았는데 이젠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미 다 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들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온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반대하셨고 이 남자는 그럼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불효를 저지르는데 이런 일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듣자하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워 계시다 쓰러지셨다고 하고 아버님은 너 같은 아들 새끼는 없는 게 낫다며 호적을 파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는데 이 막무가내 아들은 알겠다며 부모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마라도 저 같은 여자 반갑지 않죠. 어디서 저런 여자한테 꿰어서 저러나 제가 많이 원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런 거라며 우리는 역시 안 되는 사이라고 필사적으로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소용이 없더군요. 이미 제 마음을 다 아는데 물러나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아예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저도 저희 딸도 많이 놀랐죠. 저는 부모 속썩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러는 게 놀랍고 저희 딸은 좋아서 놀랐어요. 저희 딸이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늘 삼촌은 맛있는 거 재밌는 거를 잔뜩 사와서 자기랑 놀아준다고 엄마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저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 저 남자 부모님은 자기 새끼 저한테 뺏기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려고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집 열쇠도 바꿔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설일 하니 제가 열쇠를 바꿔도 자기가 또 예쁘게 예전 열쇠로 바꿔놓았는데 저희 딸 앞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능청맞게 저에게 더 잘하려 곰살맞게 구는데 저도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마지막에 모질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람의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대요. 내가 어디 애 딸린 과부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듣자 하니까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도 생사를 모르고 남처럼 산다며. 안 되지. 안 되지. 그 사람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당장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모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고개 숙여 대답했는데 당사자인 그 남자는 꼼짝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다고 저희 딸과 편먹고 놀기 바빴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딸 바보가 될 기미가 보였나 봅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 막무가내 일편단심 젊은 소장이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잠자는 시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쉽다며 지금도 늘 붙어 있는데 저만 나쁜 사람이 되었죠. 그런들을 찢어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사람의 짝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여자 만나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요. 그 남자가 그랬어요. 이미 누나, 아니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들켰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해.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가 못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두고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받아줄 거야. 라며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저는 저 말을 듣고 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게 그 뜻이냐고. 우리 딸이 나중에 똑같은 소리 할까 무섭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그땐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그리고 방금 내 딸 아니고 우리 딸이라고 했다. 그 우리에 나도 있는 거지? 라며 또 능청맞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도 참 어쩌다 이런 아들을 낳으셨나.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나중엔 정말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서 꼼짝을 안 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한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 아무도 못 꺾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냐고.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다고 그놈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머니는 다 아시네요. 걔가 그렇다니까.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몰라. 아, 외동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내 죄지. 사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희박한 확률을 걸었지. 근데 역시는 역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무슨 더 노력을 더해요? 우리 아들 상처 주고 내보낼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쪽도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냔 말이야. 지금 우리 아들만 목을 메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민정입니다. 아, 민정 씨는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가? 나야 내 자식이 제일이니까 민정 씨 마음 생각하지 않고 말했지만 민정 씨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야 그렇지만 저도 주제 파악 정도는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눈치 하나로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요. 지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이러니 내가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내가 민정 씨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 마음 잘 알겠어요. 가서 우리 아들한테 전해요. 내가 정식으로 밥 한번 먹자 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 딸도 같이 데리고 와요. 네? 그게 무슨... 설마... 그 설마가 맞아요. 뭐 완전히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우리 남편도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제대로나 보자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해놓을 테니까 우리 그땐 좀 다른 모습으로 봅시다. 그때는 나도 편하게 할게.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이런 김 빠지는 일이 있나 정말 이상했는데 제 말을 전해들은 그 남자는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오죽하면 밑에 층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놀라서 올라오셨는데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조용히 시키겠다고 사과도 해봤네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저희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라는 걸 받고 그 사람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내가 이래도 되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집에 막상 발을 들이니 너무 좋은 집이라 더 주눅이 드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자던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를 웃는 얼굴로 받아주셨는데 어느덧 말도 놓고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좋지만은 않으셨기에 식사 자리가 마냥 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과 저희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둘이 죽이 척척 맞아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었어요. 우리 제이 물고기 좋아하지? 삼촌이 가시 발라서 밥에 올려줄게. 와, 이 물고기는 엄청 크다. 그지? 엄마, 이거 돔인가? 이러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좋다고 그 사람이 주는 생선살을 잘도 받아 먹더군요. 괜히 저만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또 계속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이 나오셨는지 어머님이 먼저 웃음이 터지셨고 아버님도 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생선이 든 큰 접시를 저희 딸 쪽으로 슬쩍 밀어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는데 저희 딸이 그 사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나 봐요. 그러던 중 아이 핸드폰에서 어머님이 무언가를 보게 되셨고 저는 그때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아이가 배경화면을 자기 아빠 사진으로 해놓아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만 해도 만화 캐릭터 같은 거였는데 저는 괜히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어머니는 표정이 잠시 묘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삼촌이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엄청 좋은 사람이었대요. 삼촌이 그래? 저희 아빠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네. 참 그놈은 속도 좋다. 에휴. 근데 아빠 사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또 보여줘봐. 있어요. 잠시만요. 아, 우리 할머니랑 찍은 사진 있는데. 자기 딸은 핸드폰 갤러리에서 저희 결혼 사진을 찾아서 그 사람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제일 공주님, 왕자님 같은 사진이라고 보여준 것 같았는데 저는 식은땀이 나고 당장이라도 인사를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저희 옛 결혼 사진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는데 그 뒤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태생부터 부잣집 사모님이셨을 것 같았던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식모살이를 어릴 때부터 하셨대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던 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집이 제 시어머니의 외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오래되셨을 텐데 이 사람 사진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왜 몰라? 정말요? 어머님 정말 제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화영이 집에서 일할 때 그 집 사모님이 나랑 화영이랑 나이도 비슷하다고 학교도 보내주고 거의 딸처럼 키워주셨거든. 그래서 가끔 화영이랑은 연락도 주고받고 그렇게 지냈어. 내가 그 집에서 일한 지 한 4년인가? 그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 화영이가 보기랑 다르게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그래서 보자는 소리는 잘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결혼식이라고 불렀더라고. 아, 저희 결혼식 정말 조촐했는데 그래서 놀랐지. 결혼식은 조촐한데 셋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진짜 놀랐어. 근데 어쩌다 이런 인연이? 내가 화영이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들이게 되다니. 며느리요? 왜? 여기까지 와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하게? 그나저나 참 이럴 때는 어찌야 싶네. 화영이, 아니 먼저 시어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내?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 나도 잘 알아. 참 좋은 애지. 근데 내가 며느리를 뺏어오는 꼴이 되었으니
일을 어쩌면 좋니? 저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는 잘됐다며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었지만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편의상 전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라고 부르자면 전 시어머니가 더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현 시어머니에게 나한테는 딸 같은 아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연이 네가 우리의 시어머니라니 마음이 놓인다. 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현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다시 엮이게 된 인연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참 어찌 보면 기괴한 일이죠.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가 마치 사돈처럼 잘 지내다니.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냅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제 제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어떤 껄끄럼도 없이 전 시어머니에게도 참 잘하는데요. 그 마음 덕에 전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종종 왕래를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 가끔 전 시어머니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겐 친정 엄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아이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자기 엄마 뺏어갔다고 삐쳐있으면 어쩌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효도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몰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남편과 저희 딸, 현 시어머니까지 모두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다니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늘에서 먼저 떠난 게 미안했던 아이 아빠가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이도 많고 애도 있는 제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만 바라보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남편에게 제 남은 사랑을 모두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에 태운 만큼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요. 비록 지금은 딸에게 뺏겨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평생 아빠라는 자리는 못 채워줄 것만 같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효도 많이 하고 나중엔 두 분 사이좋게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오손도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많이 아팠던 만큼 남은 인생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파란만장하고 신기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덕에 이렇게 사연도 써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는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좋은 일은 꼭 이렇게 다시 돌아오나 봅니다. 그러니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진리를 저희 딸도 꼭 알았으면 하는데 저희 딸이 살아갈 미래는 더 따뜻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줄이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아이는 갖지 말자고 이야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딩크로 살고 있는데, 사실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 없이 둘이서만 살자고 약속했어요. 요즘은 결혼도 늦고 초선도 늦어져서 2세 계획을 세우는 늦가기 부부도 많다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아이까지 늙은 부부 밑에서 자라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애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중년도 아닌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비혼주의자로 살았어요. 솔직히 지금 세상은 능력만 있으면 여자 혼자서라도 충분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쓰며 마음껏 행복하게 30대 중반까지 잘 살았는데, 그런 제 인생에 느닷없이 남편이 끼어들면서 그동안 세웠던 신념과 계획이 모두 뒤바뀌게 되었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자칭 오빠였는데 말이 오빠지, 1살 차이라고 하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친구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빠고 자시고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했는데, 사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라서 더 편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둘이 여행 중에 만났거든요. 그것도 멀다고 하면 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그 멋있는 엘페탑 앞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간혹 아시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나쁜 인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당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그것도 같은 나라 사람을 보니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는데요. 남편은 그게 사기라는 생각도 못하고 서툰 영어를 열심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남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불의를 보면 못 지나가요. 하물며 같은 동포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너무 고맙다며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고맙다고요. 솔직히 그 밥 안 얻어먹어도 그만이긴 했는데, 제가 그때 파리에 보름 정도 있을 때라 한국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기꺼이 응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저희는 나이도 엇비슷하고 그날부로 친구 사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때 결혼에 대해 각자의 생각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우리 나이에 결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잘 통했어요. 그리고 저와 달리 남편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와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서 그 전의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원래 남의 연애사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남편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런 스토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남편의 마음 깊이 공감이 되었는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의 집은 남자는 혼자 살면 추하다고 늦게라도 꼭 장가를 가라고 하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만날 여자가 없으면 선자리라도 마련해 주겠다고 결혼에 대해 강한 의사를 보이시고 계시다 했어요. 그러니 그런 잔소리가 너무 싫어 도망치듯 파리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일은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해외에 있어도 와이파이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회사에 1달짜리 휴가를 내고 1달 동안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지내는 계획으로 떠나왔는데, 하필이면 남편과 만났을 때가 제가 다음날 영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났는데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두 사람은 더욱 헤어지기 싫은 듯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단코 이성적인 호기심보다는 오랜만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훗날 둘이 부부가 될 줄도 모르고 그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남편이야 다음 일정이 없어 부담이 없었지만
저는 짐도 싸야 하고 공항도 가야 했으니 사실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오늘 헤어지면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꼴딱 새우면서 남편과 함께 있었고, 그 뒤 무사히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긴 했지만 제 남은 여행은 온통 남편과의 인연이었어요. 영국 여행 중에도 저희 두 사람은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야기 코드도 잘 맞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참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았는데, 내 또래에 그것도 다른 이성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귀국 후에도 둘이 부담 없이 술 친구, 밥 친구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둘 다 서울에 살아서 귀국 후에는 만나기가 수월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넘게 친구 사이로만 지냈을까? 미묘한 감정이 저희도 모르게 스며들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남자친구가 된 이후 더 자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는 솔직히 당황했었죠.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니 느닷없이 튀어나온 결혼 이야기에 저는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결혼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바라는 게 다르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결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이미 들었는 걸 없던 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 죽은 남편을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 아빠가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 저희 아빠는 정말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은 듯 죽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저를 이해해 주셨던 반면 저희 아빠는 끝까지 제 비혼주의를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너는 외동이라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잖아. 아빠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동생을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너 좋다는 남자 있으면 결혼해. 그게 아빠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암에 걸리셨으니 그 마음이 더 급해지셨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도 그 순간만큼은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아이는 갖지 않고 결혼 생활만 지금처럼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자기도 나이 먹어서 애 낳을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제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양가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당신 소원대로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남편 손에 저를 인계해 주었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다음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진짜로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은 듯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빠는 대장암은 맞지만 말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위중한 것도 아니라서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오바 떨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말은 가볍게 했어도 건강검진에서 느닷없이 암 진단을 받은 아빠의 소식에 둘 다 많이 놀랐었는데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했죠. 저희 아빠는 암 진단을 받을 당시 이기였고 전이도 전혀 없어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만 잘하고 또 관리만 잘하면 항암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암은 암이라고 당사자인 아빠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그리하여 당신의 그 암 때문에 평생 수건사업으로 생각하던 비혼주의 딸을 결혼시켰고, 이렇게 된 거 딸과 사이가 잘 사는 것도 오래오래 보고 싶다시며 회복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셨는데, 저 역시도 아빠가 오랫동안 건강하실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유난 떨지 말라고 하고 수술실로 보내놓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그때 신혼여행은 아빠 수술 뒤로 미뤘기 때문에 함께 있었는데, 만약 아빠가 안 계신다면 엄마가 혼자 되실 거고, 엄마의 그 초조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시집간 딸이라고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런데 새 식구가 된 남편은 이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저와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챙기고 나섰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더더욱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시부모님에게 그다지 예쁨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죠. 가뜩이나 젊지도 않은 며느리가 애까지 안 낳겠다고 하니 그게 불만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분명 시부모님은 결혼 전 저희가 아이 생각이 없어서 딩크로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너희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느닷없이 본심을 드러내시니 저는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며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애초부터 결혼만 시키면 그 이후에는 저를 달달 볶아 아이를 갖게 하실 생각이셨는데, 결혼식 올리고 저희 아빠 수술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만 불러 임신에 좋다는 보약 같은 걸 내밀며 그래도 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처음엔 말을 바꾸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래도 며느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최대한 좋게 저도 설득하려 애를 많이 썼는데, 저도 초장부터 버릇없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제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남편한테 토스할 생각이었는데, 예상한 대로 시부모님은 손주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러고 보니 시부모님 고집도 여간 센 게 아니었는데, 저도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이 부분을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자기 집에 가서 해결을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글쎄 자기가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어 아이는 낳지 못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군요. 엄마 아빠 충격받으실까봐 그냥 좋게 딩크로 살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뒤로 며느리 불러다 닥달하실지 몰랐다고, 이러면 자기만 곤란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자 있는 자기를 받아준 고마운 며느리니 더는 아이 문제로 괴롭히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뭐 20, 30대 부부보다는 기능도 확률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별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정리를 해준 덕에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임신에 대한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이 없던 병도 만들어 저를 지켜주니 내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구나 하며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또 저희 아빠가 수술이 잘 되어 회복 후 퇴원해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을 때라 모든 게 다 감사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한다고 버텼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변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된 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뭐든 저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질투를 하실 정도였죠. 원래 살가운 아들이 아니었던 당신 아들인데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나는 저거 30년 넘게 키우면서 저러는 줄 몰랐다. 어쩜 지 낳아준 엄마한테도 안 하던 짓을 너한테 한다니? 이렇게 샘을 내셨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안정적인 직업과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그 때문에 저희는 양가 용돈이며 선물 같은 거에도 크게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 시어머니가 그 점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그럴 수밖에요. 저희는 결혼 자체도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고가 선물도 잘해주니 언제 임신 때문에 며느리를 닥달했냐는 듯 점점 저에 대한 마음이 호의적이게 되었어요. 뭐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시댁에 제가 오기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제 비위를 많이 맞춰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는 금전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여행 말고는 돈이 크게 들어가는 일엔 취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다른 남자들은 거진 다 한다는 술, 담배, 골프 같은 돈 쓰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 역시도 명품이나 쓸데없이 돈 쓰는 취미는 없었는데 그 때문에 굳이 돈을 모으려 애를 쓰지 않아도 돈은 쉽게 모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고 자주 다녔었기 때문에 여행 경비도 아끼는 법을 웬만한 고수보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둘 다 호화로운 여행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여행을 1년에 2-3번 다니는 게 유일하게 돈 쓰는 취미였어요. 그러니 이세 계획도 없는 저희 부부가 돈 거릴 일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의 11살 아랫동생인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집안은 시끌시끌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나이도 어린 게 애부터 가졌다고 자리 펴고 알아누우셨는데 당시 신우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엔 아주 어린 아가씨는 아니라서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30대 초중반쯤에 시집을 갈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속도 위반까지 했으니 결혼이 많이 급해 보였고 정작 사고친 신우와 그 예비 남편 창피한 줄 모르고 좋아했어요. 요즘은 뱃속에 혼수로 아기 갖고 결혼하는 부부 많아요. 불임이다 난임이다 난리도 아닌데 우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신우가 저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손주 타령 노래를 부르시던 시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헛기침만 계속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딸의 결혼이 못마땅한 다른 이유를 저는 상견례 때 알게 되었는데 그 상대 남자가 이런 말 미안하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은 다니다 적성에 안 맞고 돈도 없어서 때려쳤다고 하고 딱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둘이 그 호프집에서 같이 일하다 눈이 맞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우도 딱히 내세울 게 없었고 그 남자도 가장의 애아빠가 되기엔 준비가 부족해 보였는데 그러니 시부모님은 걱정이 태산 같으셨던 거였죠. 일단 당장에 결혼을 시킬 돈도 양가가 없다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희야 저희 힘으로 결혼을 했다지만 신우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예비 사이도 피장파장이었는데 정작 사고를 친 두 남녀는 집에서 알아서 결혼을 시켜줄 거라고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말로는 아니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그 집에서 신혼집이랑 결혼식 준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무슨 놈의 집구석에 애들 월세 얻어줄 보증금도 못 해준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아들 단속을 잘했어야지. 라며 그 집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저희 시부모님도 딱히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딸 시집 보내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가는 일인데 시부모님은 전혀 감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오로지 남자가 다 해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지 않나?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어요. 신우가 제 딸도 아니고 제가 나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엄한 불똥이 저희 부부에게 튀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대뜸 너희들은 혜정이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탤 생각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저는 저 혼자 생각으로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냉장고를 사주던 TV를 사주던 할 생각이었는데 얼마를 보탤 거냐고 콕 집어 액수로 물어보시니 입이 턱 하고 막혔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도 보태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발끈하시더군요. 그럼 너는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오빠가 돼서 땡전 한 푼 안 주려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 신혼집만 마련해줘라. 그럼 우리도 사돈한테 큰소리 칠 수 있고 우리 혜정이도 시집가서 기 안 죽고 살 수 있으니 좋잖아. 집이 우리 딸 건데 혼수도 할 필요 없고 어때?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황당했어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결국엔 우리 부부이므로 딸 시집도 보내시겠다는 속셈이신 건데 너무 도둑심보라서 저도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바빴고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집에 와서도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섣불리 말을 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방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갈 때도 거실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슬쩍 나갔을 때도 남편은 연신 뭘 알아보는지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피곤한 모습으로 퇴근 후 할 말이 있다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무슨 결심을 한 모양 같았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퇴근 후 외식을 하는데 남편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저기 있잖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혜정이 신혼집 어차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내 명의로 전세를 얻어줄까 해. 그리고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그동안 돈 모아서 나가라고 하려고. 그럼 당장은 전세 보증금이 들긴 하지만 그대로 그 돈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도 없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금리 낮게 해서 대출 조금 끼고 하면 2년 뒤에는 그 보증금 전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려고. 아, 대출 이자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기더러 같이 갚자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생각하기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싫다 좋다 말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 딴에는 저한테 책 잡히지 않고 나름 오빠 노릇하면서 시부모님을 돕고 싶어 생각해낸 아이디어 같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민하느라 힘들었겠다고 자기 생각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줬어요. 제가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런데 고마워할 줄 알았던 신우는 해주려면 자기 명의로 해줘야지 그게 뭐냐고 불평불만을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애도 태어나는데 2년 뒤에 어떻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냐고 입이 대빨 나왔는데요. 저는 신우의 그런 모습에 살짝 발끈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싫으면 말하라. 그럼 나는 모르겠다. 단호하게 말했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건 신우라 좋던 싫던 자기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부모님도 살짝 서운해하는 눈치셨어요. 자기들도 딸과 사이가 2년 동안 모은 돈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으셨는지 그 뒤로 남편에게 너무 애들 쪼지 마라. 걔들이 아직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 2년이 생각보다 짧은데 걔들이 이사를 갈 수 있겠니? 한 10년 정도면 모를까. 그리고 명의도 이왕이면 혜정이 앞으로 해주지. 그래야 지도 지집이라고 어깨에 힘을 넣지?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급하셨는지 조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은 안 된다고 했죠. 엄마, 나도 대출 받아서 해주는 거야. 엄마가 보기엔 내가 돈이 엄청 많아 보이나 본데 아니라고. 그리고 나 이제 혼자 아니거든. 내 와이프 생각은 안 해? 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뭘 해줬나? 이 정도 해주는 것도 큰 결심이고 우리 와이프 아무 소리 안 했어. 이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야 알지. 고마워. 근데 이왕 하는 거면 기분 좋게. 이 이상 더 요구하면 기분은 더 안 좋을 것 같아. 엄마, 나 기분 안 좋으면 하고 엎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냥 애들 지들이 알아서 시골리고 살라고 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결국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하고 신우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신혼집을 해주긴 했지만 조건이 붙었다 보니 시부모님은 당신 계획대로 무일푼으로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계산에도 없던 빚까지 지면서 결혼식 반반 비용과 간단한 혼수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남편 고집 때문에 빚까지 진 것이라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마당인데도 남편을 계속 설득하려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살짝 시부모님에게 실망감과 정이 떨어졌어요. 원래 마음 가는데 돈도 간다고 그런 마음이 드니 예전처럼 용돈이나 선물은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그 점을 대놓고 서운해 하셨는데 저 역시도 시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 알아도 모른 척 했네요. 그렇게 저와 시부모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신우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시부모님은 신우가 낳은 아이를 친손녀처럼 예뻐하셨어요. 아주 물고 빨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얼마나 예뻤는지 시댁과 시누이네 집이 차로 30-40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신우 집에 출근 도장을 찍는 듯 했는데 아무래도 신우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서 매일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매일같이 자기 엄마가 와서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니 살도 찌고 신수가 훤했는데 몸이 편하긴 했는지 첫 조카가 돌이 되기도 전에 둘째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걸로 신우와 매제가 당장 이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 부부를 찾아와 부탁을 했는데 차마 시조카가 둘이나 생기는 마당에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하기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어차피 묶여있는 보증금 2년만 더 기다려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예외를 허용하면 다음에도 그럴 거라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남편에게 매달렸는데 임산부가 그러고 있으니 저도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돌려보내고 남편이 고민할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저는 넌지시 2년 정도 더 기다려주고 대신 이번에는 확실한 약속을 받기 위해 서약이라도 받아두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까지 신우 편을 드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신우 사는 오피스텔을 주인에게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주인이 그러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그 돈은 제가 해주겠다고 했죠. 저도 계약 연장에 한 몫을 했으니 남편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만기가 되는 적금도 있어서 그걸 쓸 생각이었어요. 그 적금은 제가 남편이랑 다시 프랑스에 가고 싶어 넣어두던 적금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어떡하든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할 테고 나가는 이자가 아까우니 제 돈을 묶어두자고 했네요. 보증금이 어디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저에게 언제 서운했냐는 듯 고맙다며 다시 잘해주시려 하셨는데 그 고마운 마음도 오래가진 않았죠. 신우가 제가 좀 도와줬다고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걸핏하면 자기 이것 좀 대신 주문해주면 안 되냐며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를 보냈는데 거기에 담긴 상품들은 지극히 생필품과 먹거리였어요. 그땐 좀 황당했는데 이런 것도 살 돈이 없다는 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번은 해주고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좋게 말했는데 그 뒤로는 더 큰 걸 요구했어요. 언니, 혹시 이번 달에 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애기 분유도 사야 하고 기저귀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번 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그거 냈더니 진짜 손가락 빨게 생겼다니까요? 네? 그렇다고 저한테 생활비 얘기라면 급해서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나가서 벌 수만 있으면 좋은데 홀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없고 저도 미치겠어요. 저는 신우의 신세한탄에 솔직히 공감할 수 없었어요. 애는 뭐 누가 만들라고 등 떠밀었나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고 왜 엄한 저한테 징징거리는 건지. 저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바로 철벽을 쳤죠. 사실 한 번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이 2번 되고 3번이 될 것이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니 저에게 잘했다고 했는데 또 자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불쾌했던 마음도 누그러졌죠. 그리고 그 이후 신우는 저에게 악감정이 생긴 듯 틱틱거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부 돈을 자기 돈으로 아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애도 없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고 하면서 조카 위해서 쓰는 게 아깝냐고 대놓고 서운하다고 징징거리는 신우였는데 포기를 모르는 건지 제가 분명 싫다고 했는데도 애기 옷이 없네, 애기 장난감이 이게 유명한데 자기애만 없다는 등 저에게 끊임없이 뭘 해달라고 졸랐어요. 물론 저는 계속 곤란하다고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남편에게 밀었죠. 그러자 신우는 저더러 비겁하다고 자기가 오빠한테 얘기 안 해봤겠냐고 울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진작부터 돈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무섭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애를 키워야 하는 게 맞는데 신우는 상황 탓, 신세 탓, 핑계만 계속 만들었고 결국 시부모님 지갑만 연신 털어갔다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신우네 좀 도와주고 시조카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일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왜 새언니한테 얘기하냐고 혼을 내셨어야 했는데 이걸 거꾸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다니 저야말로 그런 시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나는 꼭 가야 하는 날이 아니면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남편은 서운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라도 그럴 거라고 그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남편이 자기 일이 아닌 가족 일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처럼 남편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없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야말로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미우면 미울수록 저는 남편만 챙기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사이는 더욱 좋아졌는데 당연한 소리지만 신우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미워하게 됐죠. 제가 돈줄인 자기 아들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다 남편이 내년에 미국 본사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며 저에게 알려줬어요. 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함께 미국에 갈 건지 남아서 회사를 다닐 건지 신중하게 선택해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고민이 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과감하게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외국 생활은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던 제 꿈이었거든요. 여행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건 어쩐지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신우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옆에서 당신 딸 편을 드셨어요. 너는 어차피 가도 하는 일이 없잖니. 조카들 데리고 가서 좀 네가 케어해주면 그 사이에 우리 딸이랑 사이도 돈 좀 벌어서 모아놓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니? 너 막상 거기 가면 심심하고 외로울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셨는데 황당했죠. 어머니, 아무리 심심하고 외로워도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 조카들을 데리고 그 멀리까지 가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조카들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뭐 이상하니? 남도 아니고 조카잖아. 외숙모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너 들어보니 영어도 곧 잘한다며. 그럼 우리 애들도 금방 배우겠네. 엄마, 제정신이야? 우리가 왜 혜정이 애들 데리고 가? 그리고 우리가 애들 키워주는 동안 쟤들이 돈을 모은다고 누가 보장해? 오빠, 말이 심하다. 우리도 그 사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래, 좋아. 그럼 네 애들 우리가 데리고 가면 너희는 한 달에 얼마씩 낼 건데? 뭐? 돈을 내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집에 애를 맡기는데 너는 그럼 꽁으로 애를 부탁하려고 했어? 니네 애들 먹고 자고 쓰는 거에 네 언니 애 봐주는 보수까지 월 500원 줘야지. 뭐 500? 500원도 아니고 500만 원? 장난하냐? 500원 같은 소리 하네. 오빠야말로 장난하는 거지. 우리 그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무슨 500을 매달 보내래? 그래, 이건 혜정이 말이 맞다. 너 왜 그래? 그냥 좀 해주지. 엄마는 왜 자꾸 혜정이 편만 들어? 내 와이프는 나 때문에 타국에 가는 건데 왜 남의 애까지 딸려서 보내게 하는데? 남의 애 아리니 네 조카야. 조카면 뭐 내 애라도 돼? 진짜 우리한테 왜 그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맞다.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구끼리인데 네 덕 좀 보는 게 뭐가 나쁘니?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 저는 뭐 언제까지 식구들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데요? 저도 지켜야 할 와이프가 있다고요. 저 때문에 제 와이프가 힘든 거 전 못 봐요. 그래서 장남이 자기 처 때문에 식구들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한다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아빠, 오빠 좀 혼내줘.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정말 서러워서. 그 돈 어차피 언니 오빠 죽으면 우리 애들 돈이잖아. 저는 신우의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죠? 그런데 신우는 어디서 인터넷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알아봤다며 어차피 우리 애들 줄 돈 좀 일찍 둔다고 생각하라고 그 주둥이를 놀렸는데 제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자 신우는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어차피 애들 좀 크면 미국 유학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애들은 넓은 물에서 자라게 해야죠. 그래서 마침 오빠랑 언니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그런 건데 정 싫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유학 보내준다고 약속해주세요. 저도 사실 아직은 많이 어려서 보내기가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한 4, 5살 정도 되면 홈스테이 같은 곳에 보내고 싶었는데 어때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런 계획을 혼자 세워요? 그리고 뭘 잘못 알았나 본데 내가 애를 안 낳았다고 아가씨 애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아가씨가 애들 어떻게 키우든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돈이 그 애들한테 갔나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언니 흥분하지 말아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물려받을 애들이 우리 애밖에 없으니까. 됐다고 그래. 내가 네 애들한테 물려줄 바에는 사회에 환원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조카 주기 싫어서 그런 짓을 해. 왜? 못할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 자식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니들이 알아서 키워. 다시 한번 헛소리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내쫓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겠어? 너 지금 네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조카도 자식이지. 너는 네가 못 낳는 애를 네 동생이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조카는 조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마. 나 미국에 가는 김에 나도 엄마 아빠랑 연 끊고 살 수도 있어. 뭐라고? 남편의 그 말에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아버님은 당신이 쓰시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셨는데 그 때문에 시댁 거실 바닥이 난장판이 되었죠. 그리고 그게 시작으로 시누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오만 저를 끌어들였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너 이거 네가 뒤에서 추종했지?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얘가 너 때문에 가족이랑 연 끊고 살겠다고 하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연 끊게 만들고 네가 내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다 너 때문이지. 네 입으로 말해봐. 아니면 내일 나랑 당장 산부인과 가든가.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가서 당신 아들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제가 모든 걸 조종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신우의 뜻을 따른 건지 산부인과에 갈 건지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때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꼴을 안 보려고 결혼을 기피했던 건데 저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하게 되었고
신우 애를 대신 키울 바에는 그냥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신우가 아주 끝장을 보려고 불난집에 기름을 제대로 부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빠, 정신 차려. 오빠 너 지금 새언니한테 놀아나는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오빠가 죽으면 새언니가 오빠 재산 다 갖고 딴 남자랑 재혼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나는? 우리 애는? 오빠는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 애들 좀 챙겨주라고. 그게 뭐 어려워? 새언니도 벌써 그 생각까지 있으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그니까 오빠 네가 정신 차리고 우리를 챙겨야 한다니까? 저는 신우의 말에 실성하듯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하기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신우는 벌써 제가 사별하고 재혼하는 것까지 생각했다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와 반대로 남편은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남편을 알게 된 후로 처음 보는 모습으로 여기에 적을 수도 없는 욕을 신우한테 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편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욕을 제대로 먹은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다시 한번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제 눈에는 시댁이 콩가루 집안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저는 여기가 제 시댁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남편도 그랬죠. 족하고 나발이고 그 애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나랑 상관도 없는 애들 앞세워서 협박 그만하고 니들 사는 집도 당장 보증금 뺄 거니까 이사 갈 곳 알아봐. 아니면 여기 들어와 살면 되겠네. 딸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받아주지 않겠어? 맞죠? 이렇게 말을 하고는 더는 들을 것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섰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는 일은 없게 되었어요. 전화도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번호도 차단했고 남편의 권유로 지내던 집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차피 미국에 가려면 정리를 해야 했으니 그 전까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듣기만 하던 시댁과 연을 끊고 손절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발빠르게 시댁에 매달 드리던 용돈도 끊어버리고 신우가 사는 오피스텔도 집주인에게 말해서 보증금을 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타이밍도 좋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 잘 됐다고 했다는데 그런 이유로 신우는 정말로 졸지의 길바닥에 어린아이들과 나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몰래 신우랑 매제랑 시부모님에게도 전화를 받고 싸우는 모습도 여러 번 봤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속상한 사람 더 속상하게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정말로 자기 집이랑 연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는데요. 저는 차단해서 전화를 안 받고 남편은 번호가 바뀌었으니 시댁은 더 궁지에 몰린 듯 했어요. 나중에 차단된 메시지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역시나 신우네 가족은 자기 친정에 들어가 사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진짜로 곤란하고 힘들다고 예전 일은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서 뻔뻔하게 돈을 좀 해달라고 써 있었어요. 기가 막혔죠.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이는데 어떻게 저한테 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은커녕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차단을 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처가살이는 죽어도 싫다고 신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어요. 정말 가지가지하는 집구석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니 신우와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더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듯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집 주소까지는 몰라서 예전 저희가 살던 동네만 쑤시고 다니는 듯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진심 무서웠네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절차라는 게 왜 그렇게 많고 복잡한지 준비하면서도 꽤 힘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그 시간을 버티려 노력했어요. 솔직히 미국으로 건너가면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니 아쉬운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요. 시댁과는 확실히 멀어질 수 있는 기회다 보니 그게 마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미국 생활은 처음에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는데 여행과 거주는 확실히 달랐죠.
하지만 워낙에 좋지 못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왔고 또 새로운 생활은 정신없이 바빴으니 그건 그거대로 좋았는데요. 저는 워낙 새로운 걸 좋아했으니 제 방식대로 매사 일들을 잘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해준 덕에 지금까지도 미국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정들자 이별이라고 저희는 내년에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미국에 좀 더 있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알아도 봤지만 남편 회사에서 그건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내년 귀국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목이 빠지게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가 지낼 곳도 벌써 알아보신다고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외동이라 먼 타국에 보내놓고 많이 적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았을 때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한국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미국에 떠나왔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남편에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저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평생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상처받고 불행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으로 있는 한 세상 그 누구도 제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꼭 만천하에 알려주고 싶은데 특히 시댁 가족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천륜이고 나발이고 제 남편을 물주로 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저는 다시 제 일을 하면서 예전처럼 남편과 동등한 부부로 지낼 생각인데 부디 내년에는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일만 한가득 생길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